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익지라입니다. 조금 늦게 왔어요. 제가 참 별 경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다녀가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 어떤 공간인지 어떤 공간인지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고정이 안 돼. 좀 특이한 공간이죠. 제 뒷모습이 저기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네, 득규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아까 세팅을 했는데 다시 하면서 흔들리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어쩌지? 고정을 했는데 시작을 하는 순간 이게 무너져가지고 좀 낯선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폴 칼라니티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이제 의사고요. 여기의 장소를 얘기 드리면 어제 제가 소개드린 제목이 너무 좋아서 오셨다고. 내용 더 좋아요. 내용 보면서 저 좀 많이 감명 깊었고, 내일은 그 노래와 함께 책을 소개할 수 있는 낭독 공간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카메라가 잘 고정이 안 돼가지고 조금 난관이에요. 됐다. 오늘 드릴 얘기는 이분이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예성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노홍철 님이 책방을 내가지고 거기를 소개하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됐네요. 목소리도 잘 깨끗하게 들리시나요? 네, 제이스 님도 다녀가셨나요? 네, 그곳입니다. 조금 내가 더우니까 먹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책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입니다. 1977년 뉴욕에서 태어난 분이고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하고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가진 똑똑하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의사로 손꼽히며 여러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는 등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무렵 그에게 암이 찾아왔다. 환자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오던 36살의 젊은 의사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죽음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가 잔잔하고 시한부에 대한 이야기지만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슬프지 않아요. 이분이 굉장히 자기 얘기를 덤덤하게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작할게요. 프롤로그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CT 정밀 검사 결과를 휙휙 넘겼다. 진단은 명확했다. 무수한 종양이 폐를 덮고 있었다. 척추는 변형되었고 간엽 전체가 없어졌다. 암이 넓게 전이되어 있었다. 나는 신경외과 레지던트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중이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이런 정밀검사 결과를 수없이 검토했다. 혹시나 환자에게 도움이 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 그 사진은 내 것이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외과 의사를 일하던 어느 날 자기 몸에 퍼져있는 종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는 내과 의사인 아내 루시가 있었다. 많이 울리시나요? 대고 할게요. 나는 다시 검사 결과를 넘겨봤다. 루시는 마치 대본이라도 읽듯 조용히 물었다. 진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부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내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지 않나 의심하면서도 그것을 사실로 믿거나 심지어 입 밖에 내는 것조차 피했었다. 두 부부가 같이 의사인 그런 상황입니다. 36살에 나는 정상에 올랐다.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였다. 길르앗에서 예리코까지, 그 너머 지중해까지, 이제 주말 휴가도 떠날 수 있다. 멋진 보트에 루시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서 근무 일정이 수월해지고 삶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허리 통증 또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에게 약속했던 모습의 남편이 될 수 있으리라. 그런데 몇 주 뒤 가슴에 심한 통증이 여러 차례 느껴졌다. 79kg이던 체중이 순식간에 66kg까지 내려갔다. 기침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루시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돌로레스 공원에 풀밭에 누워 루시의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루시가 내 휴대전화 화면을 언뜻 봤는데 마침 의학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가 뜨던 참이었다. 30, 40대의 암 발생 빈도. 이게 뭐야? 루시가 물었다. 당신이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지 몰랐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이다. 나한테 얘기 안 해줄 거야? 루시가 물었다. 루시 역시 내 상태를 걱정해왔기에 속이 상한 모양이었다. 몸 상태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그럴만했다. 왜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야? 무슨 이유라도 있어? 좀 말해봐. 루시가 말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끄고 말했다.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네, 남임님 책을 30분 동안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암인 거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내인 똑같이 의사인 루시에게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공유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휴가 기간 동안 뉴욕에 사는 친한 대학 동창을 만날 계획이었다. 나는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칵테일 몇 잔을 마시면 부부 사이도 좀 가까워지고 결혼 생활의 위기도 해소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루시는 생각이 달랐다. 난 당신이랑 뉴욕 안 갈 거야. 여행 며칠 전에 루시는 폭탄 선언을 했다.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는 부부잖아. 그런데 우리 관계에서 서로 바라는 게 다른 것 같아 걱정돼. 지금은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져. 당신의 걱정거리를 지난번처럼 우연히 알고 싶지 않아. 내가 외롭다고 얘기하면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잖아. 이대로는 안 돼. 이제 병을 좀 숨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는 루시에게 그렇다면 여행은 그만두고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지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 또한 몇 달 전에 그녀가 제안했던 부부관계 상담도 받아보자고 했다. 하지만 루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지경이 되자 흐릿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사라지고 서운한 감정에 단단한 모서리만 남게 되었다. 좋아, 나는 대답했다. 만약 그녀가 떠나기로 했다면 우리 부부관계는 끝난 것이다. 설사 내가 암 확진을 받더라도 루시에게는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 지금 이제 본인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여기에서 또 부인은 부인대로 화가 나고 그러자 부인은 이제 우리 이대로는 안 돼. 나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폴은 이 남편 의사는 또 자기도 마음이 꽁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대로 떠난다면 나는 암이라는 상황도 너에게 안 밝히고 그래 그냥 우리는 이대로 끝이야. 그냥 네가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과 원래는 뉴욕에 같이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폴이 혼자 뉴욕으로 떠나게 됩니다. 공항 게이트를 들어서며 나는 루시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신도 여기 함께 있었으면 했어. 몇 분 뒤 루시에게 답장이 왔다. 사랑해. 돌아올 때 공항에서 기다릴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내 허리는 지독하게 뻣뻣해졌다. 터미널에 들어서자 온몸이 통증으로 번졌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다양한 강도의 등 경련을 경험했다. 그냥 무시할 수준의 통증에서부터 이를 갈며 말도 못할 정도의 통증, 바닥에 쓰러져 몸을 둥그렇게 말고 비명을 내지를 만큼 심한 통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번 통증은 가장 극심한 편에 속했다. 나는 대기실에 딱딱하고 긴 의자에 누워 허리 근육이 뒤틀리는 걸 느꼈다. 그러는 사이 경비원이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헐떡이며 말했다. 허리에 경련이 심해서요. 그래도 여기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 중이라서요. 혀끝에서 이런 말이 맴돌았다. 하지만 암이 아니라면? 이 정도 통증은 요통을 달고 다는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게 그 불운의 조짐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나는 그런 조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암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기 싫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네, 아직 내가 암이라는 그런 확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자기는 의사니까 끊임없이 몸의 상태를 의심하고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제이스님은 서운함, 말을 하는 사람도 궁금해할 만한 사람도 느끼게 되는 게 일방적인가 보다라고 하셨는데 이 책에서는 이 커다란 가족의 죽음이라는 걸 겪는 같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담담하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통증을 굉장히 느끼고 막 죽을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뉴욕에 도착해서 폴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셋째 날 밤, 나는 집주인인 마이크에게 예정보다 여행 일정을 줄여 다음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마이크, 나 암에 걸린 것 같아. 그것도 좀 심각한. 그래? 마이크가 말했다. 농담치고는 별로인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야. 마이크는 잠시 침묵한 뒤 입을 뗐다.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야. 그냥 그렇게 확신할 뿐이지. 지금 내 상태가 전형적인 암 환자의 증상이니까. 내일 돌아가서 확인할 거야. 나도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다시 그 친구들과 여행지를 떠나게 되는데요. 6시간 뒤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내렸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1차 진료를 받은 의사였다. 그녀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알려주었다. 내 폐는 깨끗하지 않고 마치 카메라 조리개를 너무 오래 열어두고 찍은 사진처럼 뿌옇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는 이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아니,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 역시 알고 있었으니까. 루시가 차를 몰고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다. 하지만 나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고 나는 루시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루시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서먹한 거리는 사라졌다. 난 당신이 필요해. 내가 속삭였다. 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루시가 말했다. 우리는 스탠퍼드 대학 병원에서 신경외과 담당의로 근무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 수속을 부탁했다. 나는 환자용 플라스틱 팔찌를 끼고 익숙한 연푸른색 환자복을 입었다. 그리고 낯익은 간호사들을 지나 진찰실로 들어섰다. 그곳은 내가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를 진찰한 방이었다. 나는 이 방에 앉아서 환자들에게 말기 진단을 내리고 복잡한 수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완쾌되어 기쁜 표정으로 일상에 돌아가게 된 환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리고 이 방에서 환자들의 사망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아주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으면 이 방에 있는 진찰용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제 나는 그 침대에 완전히 깬 상태로 누워있다. 내가 꿈꿔왔으며 곧 실현되려던 미래, 그리고 오랜 세월 부단히 노력하며 도달하려 했던 삶의 정점은
사라지고 말았다. 네. 지금도 목소리가 작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최대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고 있기는 한데 거울 속에 있는 모두는 저입니다. 여기가 조금 지금 보여드리면 지저분하긴 하겠는데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거울로 된 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고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아이고 겨우 세워놨는데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부분은 프롤로그예요. 나한테 다가온 순간, 그게 우리 부부한테 다가온 순간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나는 수없이 많이 암 선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했던 의사였지만 막상 그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책은 두 파트,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가 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제 신경외과 의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병원에서는 좀 이렇게 극단에 있는 이 책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정신과 신체와 이런 것들을 관할해야 되니까 생과 사의 지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봤던 환자들의 삶, 그리고 2부에서는 내가 말기암을 선고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좀 더 1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겠지만 내일 2부 같은 경우는 근데 그쪽의 2부의 얘기가 사실은 좀 아름다워요. 막 이렇게 슬픈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내일은 좀 음악과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을 좀 가까이 대서 그렇고 여기 공간이 좀 울려요. 거울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안나님은 암 진단 받아본 사람은 기분이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된다 시면서 살면서 전암 진단을 2번 받아봤다. 결국 모두 건강해졌지만요.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갑자기 좀 공개를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조금 더 커서 또 어머니가 또 암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가족들한테 이거는 굉장히 크고 생소한 경험인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일 수도 있고 하고 나서 가족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험일 수도 있고 물론 저는 어려서 그렇게 잘 대처를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책을 들으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막 엄청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아버지도 막 부유하신 분은 아니었고 형도 의사인데 이렇게 엘리트 집안에 자란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나름 힘든 그런 방식으로 의사가 됐는데 된 이후부터를 좀 얘기 드릴게요. 의과대학원에 다니면서 나는 의미, 삶, 죽음 사이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의학도인 우리는 죽음과 고통,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데 수반되는 여러 업무에 직면했다. 배우는 과정이라 실제로 책임을 지는 일은 없었지만 그 무게를 희미하게 남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의과대학원에 입학한 해에 만나서 나중에 아내가 된 루시는 이 공부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녀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 보였고 그런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어느 날 밤 루시와 나는 내 아파트에 앉아서 심전도 파형을 공부했다. 그녀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치명적인 부정맥을 정확히 짚어냈다. 갑작스럽게 뭉클해진 루시는 울기 시작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연습용 심전도가 누구의 것이든 그 환자는 살아남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 페이지 위에 구불구불한 선들은 단순한 선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심실세동이 약화되어 결국 심장 수축이 멈출지도 모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사람을 눈물짓게 만들 수도 있었다. 루시와 내가 예일 의과대학원에 다닐 때 셔윈 룰랜드가 아직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죽음을 다룬 그의 획기적인 저서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서 금붕어든 사람이든 모든 생물은 죽는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그 책처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논한 책도 없을 것이다. 나는
그가 할머니의 투병을 묘사한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눌랜드는 어렸을 때 손가락으로 할머니의 피부를 꾹 누른 뒤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지켜보는 장난을 쳤다. 전과 다르게 짧아진 호흡과 함께 이런 노화 현상은 할머니의 울현성 심부전이 서서히 진행 중이며 오래된 피가 오래된 폐의 오래된 조직에서 가져나오는 산소의 양이 형격히 줄었음을 보여주는 징후였다. 눌랜드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할머니가 삶에서 천천히 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할머니는 기도를 그만두었을 때쯤 사실상 다른 모든 일도 멈추었다. 할머니에게 치명적인 뇌졸중이 찾아왔을 때 눌랜드는 토머스 브라운 경의 의사의 종교에서 본 구절을 떠올렸다. 우리는 엄청난 투쟁과 엄청난 고통을 딛고 이 세상에 오지만 세상을 떠나는 일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눌랜드는 젊은 의학도 시절 수술실에서 심장이 멈춘 환자와 단 둘이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환자의 흉부를 절개하고 손으로 심장을 눌러 문자 그대로 생명을 꽉꽉 눌러넣으려 애썼다. 환자는 결국 사망했고 눌랜드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지도교수에게 발견되었다. 내가 입학했을 때는 의과대학원의 방침이 변경되어 학생이 눌랜드처럼 행동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흉부를 절개하는 건 고사하고 환자를 만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심폐소생에 실패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끝까지 환자를 살리려는 영웅적인 책임감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처음 의과대학원에 가서 의술을 이제 배우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생명에 대한 그런 이제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느끼게 되는데요. 의과대학원 4학년이 되자 많은 동기들이 방사선과나 피부과 같은 덜 고된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제가 듣기로는 의과대학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게 피부과, 성형외과? 그렇다는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무 일정이 좀 더 여유롭고 연봉이 더 높고 스트레스는 덜한 느긋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전공 분야로 눈을 돌렸다. 입학 논술에서 그들이 내세웠던 이상주의는 물러지거나 아예 사라졌다. 졸업이 가까워지자 예일대학의 전통에 따라 우리는 졸업식 선서를 작성했다. 히포크라테스, 마이모니데스, 오슬러를 비롯해 위대한 의학계 선조들의 격언을 섞어서 썼는데 일부 학생들이 의사보다 환자의 이익을 중시하자는 표현을 빼자고 주장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이 논의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표현은 결국 끝까지 남았다. 나는 이런 자기중심주의가 의학의 본질에 상반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주장에 합리적인 면도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99%의 사람들이 연봉, 근무 환경,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한다. 그러나 원하는 생활 방식에 중점을 두고 선택하는 건 직업이지 소명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이해도 가는 것 같아요. 그 직업으로서의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익이나 어떤 직업적인 면도 중요할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나는 전공으로 신경외과를 선택할 생각이었다. 이 선택을 놓고 한동안 고심했지만 어느 날 밤 수술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병실에서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날 밤 큰 뇌종양을 가진 아이가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왔다.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그 아이의 부모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경외감을 느꼈다. 공교롭게도 아이의 어머니는 방사선 전문이었고 종양은 악성인 모양이었다. 그녀는 정밀 결과를 이미 검토했고 형광등 아래 넋이 나간 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자, 클레어. 외과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러니까 아이의 어머니도 의사인 거죠. 엄마가 말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정말 안 좋은가요?
암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건, 그리고 물론 당신도 잘 알겠지만 당신의 삶이 이제 아니 이미 변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나긴 싸움이 될 거예요. 남편분도 잘 들으세요. 서로를 위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줘야겠지만 필요할 때는 꼭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이런 큰 병을 만나면 가족은 하나로 똘똘 뭉치거나 분열되거나 둘 중에 한 상황이 되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서로를 위해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해요. 아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침대 곁에서 밤을 새우거나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외과의는 다음 얘기로 넘어가 예정된 수술, 예상되는 결과와 가능성, 지금 결정해야 하는 것들, 고려해야 하지만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 등을 설명했다. 대화가 끝날 즈음 나는 창백하고 칙칙하고 멍해 보이던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이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모든 이가 언젠가는 마주치기 마련인 삶과 죽음의 의미가 서로 교차하는 문제들은 대개 의학적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과 마주치면 필연적으로 철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주제를 파고들게 된다. 질병은 분자의 탈선에서 비롯된다. 삶의 기본적인 요건은 신진대사이며 그것이 멈추면 인간은 죽는다. 자, 그래서 왜 내가 그럼 외과 의사를 선택하게 됐냐? 신경외과. 나는 가차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신경외과의 소명의식에 이끌렸다. 고대 그리스의 아르테, 덕성스러운 탁월함이라는 뜻이래요. 그 개념처럼 덕은 도덕적,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탁월함을 요구한다. 신경외과는 가장 도전적으로 또한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 정체성, 죽음과 대면하게 해줄 것 같았다. 뒤에 계시는 분은 접니다. 거울입니다. 죄송합니다. 맥을 끊었네요. 감정적, 과학적, 정신적 문제가 가득한 숲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활로를 개척하는 저 박식가들의 대열에 나도 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나를 도취시켰다. 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제 신경외과 의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안에서 신경외과 의사로서 겪게 되는 많은 죽음의 순간들, 그리고 내가 처음 산부인과에 배정돼서 삶과 죽음을 동시에 목격한 순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말투로 되게 담담하죠, 여러분. 소개를 합니다. 그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읽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많이 또 생각보다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 드리게 되네요. 이분 말투가 너무 이렇게 차분차분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흘러가서 막 이렇게 막 그 기승전결이 있지는 않은데 보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뭐랄까요, 차분해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본인이 의사로서 목격했던 삶과 죽음의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좀 많이 소개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는 못했고요. 오늘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암 진단을 받고 부인과 보내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내일은 암 진단을 받고 나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음악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준목님, 이분은 결국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그게 얼마 안 된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담담하게 삶에 대해서 쓴 이 책은 아마존에서 계속 1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부인도 의사잖아요. 부인이 또 많이 다니면서 한 이 남편과의 이야기들에 대한 영상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덕현님이 참 괜찮은 죽음이란 책이 생각난다고 하는데, 네, 또 여기 마종기 시인이 그 의사분도 이 책에 대한 이제 감상평을 남겨주셨는데, 네, 내일 또 저는 더 많은 이분의 이야기를 들고 음악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저는 오늘 노홍철의 철분책방 여기 해방촌에 있는 곳에 있었는데 하다가 방송할 시간이 돼가지고 거울방으로 달려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막 나왔는데 또 내일 더 이 훈훈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이야기를 즐겁다기보다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요일 저녁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편안한 밤들 보내시고 우리 내일 월요일도 화이팅 합시다. 네, 여러분 눈 보러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